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당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하는 경남도당 당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간 관계상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고 내빈 소개도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으로 몇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창원시 마산 해운구 지역위원장이시고 경남도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송순호 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지역위원장이신 이인석 위원장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미래합창에서 우서영 지역위원장님 자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참석을 못하셨나 봅니다. 나중에 오시면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차기 민주정부 집권 및 이재명 정권 창출을 위해 언론개혁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시고 MBC 공채 아나운서 출신으로 2008년 전국 언론노조 총파업을 주도하셨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고양시 제3 국회의원이신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를 만나볼 텐데요. 잠시만요. 아직 소개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이 해보셨네. 싸울지 않은 최고위원 후보, 싸워본 최고위원 후보, 언론개혁을 위한 차, 그리고 민주당의 든든한 방패, 제4기 민주정부를 이뤄낼 성공자이신 최고위원 후보 기호 7번 한준호 후보를 소개합니다. 먼저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고 실은 어제 그 후보들 간 토론회가 있었고 토론회가 7시 끝난 이후에 필리버스터 민주당 첫 주자에서 대기를 하다가 12시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해서 새벽 3시에 마치고 밤을 새고 지금 경기부터 시작해서 울산 거쳐 이렇게 경남으로 왔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도당 당원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을 계기로 조금 더 끈끈한 사이가 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할 텐데 질의응답은 질의하시는 분들이 질의를 모두 한꺼번에 받아서 한준호 후보님께서 한 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급하게 사연을 맡게 되어서 괜찮습니다. 그럼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인사를 최고위원 출마자들 다 마음에 드시죠? 지금 이제 최고위원들이 저도 이제 경쟁을 하면서 워낙 쟁쟁한 선배님들이시라 내가 이런 분들하고 어깨를 견주고 싸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끔씩 현실감이 좀 떨어질 때가 있긴 합니다. 저는 이제 당에 들어온 지 불과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을 좀 돌아보면은 좀 굵직굵직한 일들에 당에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을 제일 많이 방문했던 것은 지난 대선 때인데 이재명 당시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아서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죠. 그리고 당대표 선거 때도 제가 토론팀장을 맡아서 같이 수행을 하고 다녔었는데 이게 직접 제가 후보가 되어보니까 확실히 보고 듣는 게 많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최고위원들 5명은 집권을 준비하는 예비 단계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계시고 굉장히 좋은 분들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함께 하고 싶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또 같이 있다는 것 좀 알아주시고 그 사람들은 저희가 막 앞에서 막 싸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되면서
지금 전체적인 지형이 1대1 구도에서 저희가 3개의 지형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이 상태에서는 누가 누구와 손을 잡냐에 따라 가지고 전국이 확확 변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즉 칼로 맞부딪혀 싸우는 1대1 대결 구도가 아니라 서로 협상을 해내면서 싸움의 구도를 만들어가는 3자 구도, 흔히 말하는 삼국지에서 삼도 천하 삼번지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상태가 좀 된 상황이라 오히려 전략과 전술을 잘 구사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잘 고려해 주셔서 선택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투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이런 지역에서 싸움을 할 때 저희는 지금 검찰개혁, 언론개혁 얘기하는데 검찰개혁은 오히려 방법적으로 굉장히 좀 낫습니다.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해내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진행하고, 하지만 방송은 그것과도 달라서 언론 쪽은 굉장히 정밀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내용도 알아야 되고 실제 경험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MBC에서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지만 쫓겨난 지 한 10년 됐고, 그 기간 동안에 좋은 선배들이 끌어주셔서 그래도 국내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미디어 정책 전문가입니다. 미디어 정책 전문가로서 제가 쌓아온 여러 가지 이력과 경험, 그것이 이번 오늘 통과가 될 예정인 방송사법이기도 합니다. 이 방송사법은 지난 2년여간 저희가 올리고 논의가 안 되고 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된 것이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당시 박성중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를 논의하지 않기 위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실제 소위에서 논의를 못했지만 이것을 가져와서 제가 고치고 다듬고해서 방송사법을 만든 것. 전문가들도 이거는 방송법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전체적인 방송법을 아우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 개혁, 즉 달리는 도로를 평지가 아닌 지금 저희는 언덕을 달리고 있어요. 8, 90도 꺾어져. 경쟁이 되겠습니까? 경쟁을 그나마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언론 지형의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폐되는 작업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한준호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집권까지 가는 길을 지금처럼 언덕을 달리는 길이 아니라 조금 기울기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저희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준호 후보가 싸울 수 있도록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드리겠다. 오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질의응답 순서가 되었고요. 아까 말씀 안내를 해드렸다시피 질의하시는 분들의 질의를 모두 받아서 저희 한준호 후보가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손을 올려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끄러우셔서 아무도 안 드시면 앞에서 한 분씩, 네, 잠시만요. 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쨌든 멀리서 오신다고 고맙고요. 저희들은 이게 이제 한문차를 운영하는 건물연대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안전을 문제라고 해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좀 이게 우리 한문차들이 좀 안전성 있게 수입이라든가 또 기타 등 이게 이제 안전성 있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그리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전 문제가 폐지가 됨으로써 지금 보면 녹상 사고가 엄청 나갑니다. 왜냐면은 운송료가 약 30%, 40% 최고밖에는 약 5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장을 잡지 못하고 가로로 사고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이게 이제 우리 40야 50만 되는 화물차를 대면해서 무조건 이거는 우리 국민 화물차 기사도 우리 다 국민 아닙니까? 국민.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 보면 화물차 기사는 거의 다 무죄입니다.
가면 국민이 없는 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세금을 내고 다 같이 합니다 이거.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께서 진짜 이거는 한모작 대선뿐만 아니고 모든 소외계층이 있는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안전 문제를 좀 줄이시고 좀 신경 쓰시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이제 보좌진 한 분 좀 제 전화기 좀 자꾸 누가 전화해 주셔서 네. 제가 지금 그 국토위를 3연임제 하고 있어서 이 안전운임제는 실제 지난번 그 일몰제 때 그 광주의 조호석 의원이 일몰제에 관련된 법안 발의를 하고 직접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를 했던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협상이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품목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협상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정부가 워낙 여기에서 한 발도 나가려고 하지 않아서 이 품목 확대를 제외한 일몰 연장은 아마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손 올려주시면 제가 마이크 들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울산에서 너무 질의가 많아가지고 참 걸렸었는데 괜찮습니다. 좀 밤새 써도 지금 제가 원래 이 시간까지 그냥 계속해서 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의원님 편하게 앉아서 하시게. 네.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네. 그 의원님도 그때 그 일본 해고해서 방류 반대에 관심이 치열하게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그때 그 국회의원들 의결을 해서 일본한테 1차적으로 더 이상 추가 방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은 언제쯤 가능할지, 그리고 만약에 계획이 없다면 우리 전당대회 끝나고 조속히 빨리빨리 실현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을 드리려고. 실은 제가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이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주권의 의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주권 의원님들이 먼저 좀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좀 뒤로 좀 물러나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시기를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금지를 하자라는 결의를 채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의문 채택을 이제 제주도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당이 조금 정리가 되고 나면 바로 저는 사실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지고 원래 결의문을 저희 의원실에 작성을 하다가 멈췄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그걸 빨리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제가 21대 상반기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있었고 특히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울산 지역도 자주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원전 내 삼중수소 유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가 조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워낙에 많기도 하고 제가 또 처가가 제주에서 그런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바다 속에 삼중수소부터 시작해서 그 핵종들이 돌아다니는 거는 저희가 진짜 이 기성세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를 방치하는 것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지금도 유야무야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작년에 그렇게 핫하게 저희가 조사했는데 지금 국정조사 예고서 저희가 준비 중이거든요. 이게 이슈가 자꾸 이슈를 덮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언론의 문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동네 축구하듯이 공 가는 대로만 사람들이야. 언론들도 공 가는 대로만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러한 지형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여론을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이건 제가 좀 제주도 의원님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뒤에 분이 먼저 손 드셔보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위원장 이진수 그분에 대해서 만약에 불합격을 해도 분명히 윤통이 임명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좀 제가 제안을 하는 거는 바로 탄핵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양평 고속도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조금 더 언론 플레이와 관계없이 국민의 여론도 관계없이 그 현재 민주당 당내에서 캠프 구성하고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이 제일 먼저 그걸 발견해서 맞습니다. 매부쇼에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출전하셔가지고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오늘 사실 바쁜 가운데서 이 자리에 매부쇼 때문에 사실은 한 의원님을 들어봤습니다. 나가기를 잘했네요. 그 양평 고속도로를 처음부터 그렇게 좀 다 해치게 하셨으니까 그 대표 팀장이 되시든지 뭐 하여튼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걸 좀 더 지속적으로 해서 결국은 그 탄핵 사유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팩트별로 해가지고 그 팩트별로 TF팀을 한 번씩 만들어서 그걸 좀 네트워크식으로 형성을 해서 각 지금 7개 시도 단위로 해가지고 뭔가 하나하나 그런 체크를 위해서도 하지만 결국은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오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지금 완전히 발목 잡게 하고 있다. 여당에서나 야당이. 근데 사실은 발목 잡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말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네들 얘기 들어보면 국회의원 많이 됐다고 정부에서 할 수 없게 만든다. 하나도 하는 게 없는데 하나도 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을 조장하고 있거든요. 이 가짜뉴스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나름대로 돌아가지고 오셨으니까 각 그 시도당에서 그런 그 팩트별로 양평 이제 이래서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도 여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면 그 위에서부터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가지고 팩트를 잡아서 그렇게 해주셔야 또 우리도 그렇게 해도 사실 지방에서는 먹고 살기 먹으면 도도책이라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의원님들은 기본적으로 1,000만 이상 나오잖아요. 네. 세금으로 국가 세금으로 우리는 돈도 실어도 못 받고 우리 동네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이 생활 터전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우리가 시간 내서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드라인을 좀 잡아줘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매불쇼를 보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좀 노출하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최고위 선거를 하다 보니까 노출을 좀 해야 돼서 요즘 좀 이런저런 유튜브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저기 이준수 탄핵은 바로 그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상당히 불법적이고 YTN 메가 또는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해임하려고 했던 이 두 분은 법원에서 이 2인 체제 의결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라는 판결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준숙이 만일 하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면 근데 지금 누구는 법인카드 28,000원, 10만원 미만을 쓰고도 300만원 받고 수사받고 압수수색 당하는데 지금 이진숙의 법인카드 저거 하나만 가지고도 인지조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이진숙 좀 잘 알아요. 10년을 싸워왔으니까 잘 알죠. 저 사람이 했던 짓을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직원들 PC에다가 사찰 프로그램을 싣고 감시하고 그리고 부당정보 시키고 세월호 오보 터뜨리고 거기서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보험금 타려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결국에는 MBC 매각하려고 민영화시키려고 모의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방통위법상으로
이진숙 자체는 MBC 문화방송의 방문진, 방송문화진흥의 이사를 의결하는 것 자체가 제척 사유에 해당됩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을 제척 의결을 해야 되는데 두 명이서 제척 의결도 못해요. 지금 이상희는 또 그만둔다고 사표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이준숙을 집어넣더라도 1인 체제 내지 부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바로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2인 체제를 또 만들거나 이 체제로 가더라도 제척을 하지 않고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의결도 문제가 되고 제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척 사유로 가진 사람이 의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제가 볼 때는 바로 탄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제가 이 종점 변경이 발생을 하기 전에 발견되기 전에 1년 전에 이미 그곳에 병산이 쪽에 김건희 씨 일가 땅을 찾아내서 불법적으로 집가 상승을 노렸다는 것을 국감장에서 터뜨렸어요. 언론이 하나도 안 받았어요. 처음에는 관심 있게 접근하다가 데스크에 보고만 하고 나면은 의원님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는 선산이고 선산 관리를 위해서 일부 형질을 변경했다 했는데 1년 뒤에 가서 보니까 선산 저기 뒤에 산 뒤에 300m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그리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건데 대통령실이 거짓말한 거에 대한 해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TF가 아니라 총선 때 제가 이쪽이 위원장을 이미 맡고 있어요. 이채 양양주에 각각의 위원장이었는데 제가 이채 양양주 위원장입니다. 이채 양양주 위원장이면서 언론개혁 TF 단장을 최근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현재 작성 중에 있고 이 국정조사는 당과 시기를 논의해서 제출을 하고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한데요. 저희 오늘 현준호 후보님께서 정말 바쁘신데도 정말 경남 당원분들 만나시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어 달려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 질의응답을 지금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는 앞으로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다 받고 한 번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장난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의 기성 언론들에 대한 개혁이나 이런 건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만 잘 해주실 거고 저는 믿고 지지하고 있는 걸 보고요. 딴 게 아니라 제가 일도 그렇고 제가 사는 라이프스타일도 그렇고 청년들하고 꽤나 가깝게 지내는 편인데 저는 유튜브 문제를 조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지금 아주 20대 때부터 지금 아주 무경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 친구들이 무경화되어 있는 근본에 제가 볼 때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형 유튜버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던 카라플라라거나 구재영 이런 대형 유튜버들 이 유튜버들이 은근슬쩍 아시겠죠? 윤두카스 이런 친구들도 그렇고 은근슬쩍 우파 사상을 애들은 그걸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거기에 스며들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저희도 이건 대응 전략 차원에서 저희가 이건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고요. 하나 더는 나아가서 왜 독일 같은 경우에 절대로 나치주의를 찬양하거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건 정체사상으로 저희가 인정해주지 않아요. 독일에서는. 근데 저희 나라에 있는 유튜브를 돌아보다 보면 일본을 찬양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공공연하게 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사실 널려있거든요. 저희는 진보 유튜브에 익숙하지만 청년들은 거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어 있고 심지어 일본이 배너를 잘못한 게 지금 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어린애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저는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한번 같이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최고위원에 되실 거라 가정하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경남권에 있는 18개시군 지역 소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창원시만 해도 불과 7, 8년 전부터 110만의 도시에서 지금 100만의 도시가 무너져가 있는데 통계학적으로 한 번이 100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의 대응을 가지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국회의원 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비례대 대표고 250여 명의 지역 의원들이 있는데 이 중에 120명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 비율이 어떤 비율과 딱 맞아 떨어지냐고 하면 인구 비율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51%가 살고 있고 국회의원 수도 50% 넘게 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예산이나 정책이나 그걸로 다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지하철을 뚫는다 뭐다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다 국회의원 수만 사고 창원시 110만 도시의 창원시 지하철 노차는 말도 못하는데 그 예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의석수를 조정할 수 있는 일을 민주당이 좀 해주셨으면 싶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효능감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초 기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이 지역은 우리의 정치적인 역량과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는 꼭 조정이 되어 있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중대선거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막상 정개특위에 들어가서 협상을 하다 보면 또 도드립히고 오히려 비례대표 수가 줄어들고 의석수가 지역구 원수가 하나가 늘어버렸죠. 250대에 뭐 이제 전라도 쪽에 그 의석수가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현행상 헌법상으로는 총선을 치를 때 일반적으로 인구 상한을 정합니다. 이번에 아마 27만 4천 정도에 끊어졌는데 제가 선거를 치르기 전에 수도권 저희 지역의 인구가 32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동 2개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반면에 지금 지역은 소멸 위기에 있어서 인구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결국에는 저희가 23대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느냐 문제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거는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이 다시 되면 이 안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다뤄갈 텐데 그때 저는 입장이 지금 말씀 주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여러 차례 제가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이거는 여러 차례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말씀드린 사안이기도 합니다. 더 관심 갖도록 하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금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결산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토 예산을 제가 방망이를 쥐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과 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국회는 삭감을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를 삭감하면서 저기를 늘리는 협상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오는 예산들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 처리를 하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광역이나 기초단체 특히 광역단위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도지사가 되셨던 시장이 됐든 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할 때 의원들을 좀 자주 만나시긴 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내려와서 이 현안을 챙겨가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여기가 지금 저희 의원실에도 이렇게 찾아오신 적이 별로 없긴 한데 그런 논의가 있을 때는 좀 지금 현재 시나 광역에서 이렇게 기초 의원들 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그런 사업 단위에서 챙겨갈 것들을 미리 말씀을 주시면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본 배우고 싶은 스타일이 워낙 좋으셔서 모델은 맞아요. 우리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언론 개혁의 과제가 입법 과제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은 총 3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뉴스를 퍼명되면 사과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은근슬쩍 사과하고 사과한 척하지 말고 제대로 사과해라. 이것이 다시는 온라인상에 떠돌지 않도록 청구권을 행사하겠다.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배상을 내라. 이건 헌법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21조 1항. 여러분 언론의 자유란 말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 썼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언론 자유이지 언론의 자유가 아니에요.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처럼 느껴졌지 않습니까? 아니, 언론사가 무슨 자유가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기사 쓰는 게 언론의 자유입니까? 21조 1항에는 정확하게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국민의 알 권리를 그래서 언론사는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언론의 자유라는 표현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마치 언론사 자기들이 자유가 있는 것처럼 자꾸 저희를 세뇌시킨단 말이죠.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언론 자유입니다. 그게 21조 1항이에요. 21조 4항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게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근거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나의 언론 자유가 타인의 언론 자유를 침해했을 때 그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론중재법은 반드시 통과가 됩니다. 온라인상의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2009년에 방송법이 멈춰 있어요. 36년 전의 모습으로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이. 2009년에 IPTV가 나왔고요. 2010년에 OTT가 나오면서 휴대폰 안으로 OTT가 들어오면서 이거를 저희는 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태로 오다 보니까 같은 방송인데 어디서는 19금이고 어디서는 5살 아이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OTT, 유튜브 이런 것들은 전기통신법상 신고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로 통합방송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한 법안에서 동일 서비스는 동일한 규제를 만들어 만들면 됩니다. 즉 그걸 해야 되고요. 지금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AI의 오염. 알고리즘은 볼수록 그 사람을 강제로 세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게 똑같은 게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뭐 안 좋은 마약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습관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자꾸 세뇌시키는 작용을 해요. AI라는 건. 처음에 입력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겁니다. 찾아서 몇 개 보다 보면 흥미로워서 그게 자꾸 나를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규제가 없어서 제가 과방에 있을 때도 관련된 법도 내곤 했는데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통합방송법을 통해서 현재 있는 온라인상 규제도 거의 없어요. 이거를 일반적인 콘텐츠 규제를 하고 있는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맞춰주면서 뉴스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왜냐면 내가 떠든다고 다 뉴스가 된다면 가짜 뉴스라는 것도 뉴스로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해 드리는 방식은 제일 좋은 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방송법으로 묶고 그 안에서 AI의 사회적 오염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어디까지 한계를 둘 것인가에 대한 영역을 법적 규제로 둬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언제 할 수 있느냐? 사기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인수위에서 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방통위는 없애고 과기부 2차 관실과 문체에 있는 신문 기능을 합하고 미디어국으로 만들면서 통합방송법을 만들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로 간 뒤에 그 뒤에 AI와 관련돼 있는 법을 제정을 해서 그 법 제정을 통해 지금 현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리브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너무너무 아쉽지만 저희 이제 홍순호 후보님께서 최고위원이 되신 후에 다시 모시는 걸로 약속을 받고 네, 후보님 약속해 주실 거죠? 네. 네, 최고위원 되신 후에 다시 모시는 걸로 약속을 받고 그런 상황을 끝으로 오늘 잘 간담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네. 부탁이 말씀은 혹시 한준호가 할 역할이 명확하다 오늘 대화를 통해서 느끼셨다면 지금 투표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주변에 좀 한 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제가 쓸모가 꽤 많습니다. 제가 원래 프로그래머 출신이에요. 저 통신사 프로그래머에서 한국거래소 애널리스트를 거쳐서 MBC 들어가서 또 방송 정책을 한 10년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최고위원 5명 중에 한동훈 옆에다가 세워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용도가 다양한 최고위원을 하나 좀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후보님께서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빨리 앞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저희 기념 촬영